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지 보름 만인데요. 한편 여야는 7박 8일간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적 의원 263명 중 찬성이 164명, 반대가 87명이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반대가 87명이라는 점에서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정치 공작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87분은 도대체 본인들이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를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뿐이 들지 않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된 돈 거래, 그리고 그 자리 공천 거래 의혹을 두고 87명이 반대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을 과연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좀 어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말들은 그냥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였구나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네. 다행히 결과가 가결로 나왔으니 망정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언론과 국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십자포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권은 3표였고요. 무효가 9표가 나온 결과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결은 당연한 건데요. 네. 사실 그 앞전에 권성동, 추경호 의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말씀하신 대로 87명의 의원이 반대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 돈을 준 당사자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선호 의원의 보좌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본인만 아니라고 자꾸 항변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수사도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여전히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 호소를 했지만 이제 체포 동의안이 아쉬움 속에 가결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변명 말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당연히 기소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재판에서도 소상히 본인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이후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고 민주당 의원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쪼개서 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7박 8일간의 어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사법개혁 3법 그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좀 거센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사법 개혁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는 공감은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너무 많이 실추시켰고 신뢰를 너무 많이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지금 과거에 강자 위주로 판결을 해왔던 부분도 다시 조명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단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권위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속도전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우리 당에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게 형사 체계와 관련이 된 거잖아요. 형사 체계는 모든 것을 법에다 담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 담을 정도로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논란이 적은 건데 지금 상태로 갔을 때에 이것이 뭐 개혁의 완수라는 굉장히 중대한 소명의식이 있겠지만 개혁도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것도 또 너무 중요하다는 걸 동시에 네.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당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법부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과거 같으면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선거 앞두고 그 정파는 제가 볼 때는 박살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를 사법부는 돌아봐야 돼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어떻게 감히 사법부와 관련된 개혁을 이런 식으로 이슈 제기하고 추진하고가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가능하게, 사안이다. 그렇죠. 예. 선거 못 합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인정됐고 그 정도로 신뢰의 보호구역이었는데 예. 그 부분을 스스로 무너뜨린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의 속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저는 사법부가 좀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셨지만 이 구체성이나 명확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속도에 따라서 민생 입법의 속도가 늦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보궐로 인해서 취임을 한 뒤에 민생 입법을 뒷받침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또 개혁을 또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민주당 내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사실 검찰개혁 법안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도돌이표처럼 정부가 다시 재입법하는 형태로,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안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법개혁도 여전히 의총에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소원법이라든지 그리고 법왜곡죄, 물론 대법관 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위헌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재판 소원법, 법왜곡죄는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먼저 또 처리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는 부분은 분명히 국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대상을 늘리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이라든지 농촌의 소득이나 생활이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관련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민생 법안이거든요. 이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그 다음에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렇게 민생 법안이 또 늦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저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가가 코스피 6천 시대를 앞두고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사실 정시에는 뒷받침이 되고 소액주주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도 획일적으로 가는 데 대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개혁 법안,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논쟁을 해도 사실 국회가 국민들부터 이렇게 지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안은 이러한 밀어붙이기 법안 그리고 일부의 위헌적인 의견이 있는 법안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외에 민생 법안들까지 일각의 강성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처리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 통합법 처리에 반대를 했고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한 것을 두고 서로의 어떤 책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가 돼서 통합단체장이 나올 것인지 지금 현 상황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선거에 지금 유불리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통과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과가 되려면 결국엔 여론인 거죠. 예. 여론이 얼마나 움직여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국민과 어떤 지방자치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선거 유불리로 이런 걸 따지면 되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하다면 네. 통과가 될 것인데 지금 그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여론 압박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쉽게 이게 다 모두가 합의 처리돼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근데 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선거와 관련된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명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반대에 대한 부담을 여야가 나눠지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한 진영의 부메랑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를 한 진영이 맡아서 하기는 지금 정치 지형상 네.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 안 해도 선거를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불만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법이 처리가 됐고 또 대전 충남 이슈와 관련해서 야당의 반대 또 지역의 반대가 있다면 강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SNS 글을 올려서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지 좀 궁금증을 더 갖게 만드는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광주 전남 통합 관련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가 민주당 인사잖아요.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됐다고 봐요. 하지만 대전 충남 통합법은 사실은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입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대구 경북 통합 법안까지 보류시켰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흐른다면은 또 대통령까지도 가세해서 지역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방적인 통과는 반대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다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 사실 대구 경북 소속의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은 사실 찬성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대구 경북과 무관한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대구 경북까지도 통합을 그냥 무산시킨다. 그렇다면 사실은 경북 지역에 많은 도민들은 사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반대급부를 할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가 일치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지역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반대하는 논리로 그것을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전 충남은 당사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네. 좀 더 대의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포괄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전 충남 통합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그 선거와 관련된 거는요. 사실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지난번에 준연동형 제도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선거를 거치면서 이건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반성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잘못된 부분에 제도의 대한 허점, 예. 그런 것들도 다시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도 도돌이표처럼 다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다 부담을 나눠지고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대구 경북이 찬성하는데 민주당이 보류시킨 거다란 말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을 전에 한 5개 정도 했는데 거기에 나오신 상대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못 보셨나요? 예. 다 대구 경북도 지금 그 단체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별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부정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들었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볼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검증을 위한 면접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역의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까지 경선 구도가 이제 5파전이 된 상황인데요. 당내 경선을 통과할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민주당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뭐랄까요? 가르마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명시적으로 네. 갈라져 있는 건 아닌데 대충 볼 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크게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개파하고. 개파가 갈려져 예.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를 네.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력,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은 여기 껴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위주로 움직이는 두 그룹이 있는데 네. 그 두 그룹이 또 지금 약간 충돌적인 상황이에요. 전선이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형성이 된. 예, 네. 뭐 보일 듯 말 듯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묘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선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선의 한 축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금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더 선명해지면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어떤 경기도지사 후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5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띤 경선을 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친명이 바라는 후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말을 당내 논쟁이 있을 때 네. 가장 먼저 전한 게 한준호 의원이고요. 한준호 의원. 예. 그리고 또 친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사실 추미애 의원이지 않습니까? 결국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강성 당원들, 법사위 안에서도 강성 의원들이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현역 김동연 의원이 있는데 사실 김동연 지사가 있죠. 예. 김동연 지사는 강성 의원들한테도 자신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행사에서도 본인이 그간에 당내의 기반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친명 대 친청의 구도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2파전 내지 거기에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면 3파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당 내에 그래도 가장 중심의 핵은 청와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중이 어디 있느냐 그게 저는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5파전이 아니라 오히려 경선 룰에 따라서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약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대표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의 출마 의진을 말씀드렸고 당대표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당의 결정에 따라야겠죠. 아직 복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 출마한다를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를 만나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헌법기관입니다. 계양구든 뭐든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네, 국회의원 후보자는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이 개항을 교통 정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이게 바라는 바와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조국 혁신당 합당 논의로 격한 찬반 논쟁이 당내에 있은 이후에 네. 사실은 대통령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이 결집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감정선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심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당내 정치적인 현실이 좀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그건 현실이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정치를 책임 있게 해나가는 집단으로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상 무죄가 났지만 그게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이해를 다 구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무리가 있고 논란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복귀 전에 네. 그 과정들이 저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자칫 오만한 태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는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마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본인의 의지로 그 주변에 뭐랄까요, 피해를 볼 수 있는 후보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갔던 그때를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공직과 관련해서는 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좀 자중해 주시는 게 좀 맞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개항을에서 5선을 했다 하지만 네. 그건 과거형이에요. 그 이후에 본인의 행보가 사실 서울시장 출마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큰 표차로 낙선했거든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고 검찰에 항소를 안 했지만 사실 그 부분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결국은 전당대회 시기의 돈 봉투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정치를 강행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강행하겠다? 과연 당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아마 저는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는 게 이제 민주당의 또 힘이기도 한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항을이 굉장히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자체도 부럽기도 합니다.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 이제 강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리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을 떠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는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 민주당 네. 모두의 정치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국민의힘도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어떤 의미의 교통 정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륜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소장파에서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라는 내용.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저륜 논란 언제까지 갈까요?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예.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만 가더라도 저희가 당명을 수차례 바꿨어요. 네. 그 역사가 한나라당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까지 오는 시기에 세월만 보더라도 거의 한 15년이 걸렸습니다. 횟수로. 네. 그 과정에서 당명을 바꿀 때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당명 개정을 추진했다가 보류를 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주호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포대가리만 하면 뭐하냐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고 컨텐츠가 바뀌어야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한 당명 과정 변천사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아우르는 그런 민주정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그간의 공당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인의, 특정 정치인의 특정 노선에 의한 정당으로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간의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을 향해서 정당은 다양성의 원리고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원리 속에서 꽃이 핀다 그랬는데 네. 과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하는 것이 당내 노선을 정확히 다시 하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특정인의 정치 노선도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당내 노선에 관한 얘기하자는 건 정확한 얘기예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절연해야 된다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를 국민의 전체 구성원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의총에서 목소리가 모아진다면은 그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의총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해야지만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우리가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절연이 포함된 전환이 돼야지 그것은 빼버리고
계속 미래만 나아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나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목소리나 이런 목소리들을 또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의총을 열어야 돼요. 예, 절연이 포함된 이 결론이 빨리 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 스타일을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자,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다 갖다 붙이는 얘기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에 그렇게 편리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독재로 가는 가장 특급 열차거든요. 아니, 이게 민주당이 쓰는 말이라는 게 따로 있고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여러 상황에 같은 표현이 다른 상황에 비추어서 쓰여질 수 있는 게 언어인 거고 생각인 거고 주장인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앞으로 다른 얘기는 누가 할 수 있죠? 그건 민주정당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언어에 성분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공산당이 출신 검증하는 거, 출신 성분 검증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독재적인 발상이에요.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네. 뭐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깜짝을 놀랐는데 또 거대 양당 중에 한 정당의 그것도 대표가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정치인이 아닌 대표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